통증으로 인해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으시는 경우, 적절한 용량을 넘어 지속적으로 통증을 요구하는 경우 개입 방안이 궁금하다. 이런 일 많습니다. 예. 요럴 때는 우리가 분명히, 요 사람이 이제 중독이 됐구나. 이런 의심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해야 되고요. 적절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통증과 약물 사용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일단 환자의 통증을 면밀하게 재평가해서 통증의 원인이 뭔지 진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통증 일지를 쓰는 게 좋고요. 뭐 검사를 해서 이제 심리적인 상태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있으면 통증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럼 중독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평가 도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케이지 알죠, 그죠? 요 약물 중독에 대해서도 요 똑같은 알코올에 쓰는 케이지를 쓰면 되고요. 이게 진통 목적이 아니라 기분 조절이나 쾌감을 추구하는 거로 넘어갔다면 이건 이제 의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처방을 더 받으려고 속입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의료 쇼핑을 하죠. 다른 병원 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약들은 다 이 우리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다른 데 처방받은 환자 나한테 오면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얼마만큼의 약을 처방받다는 걸 내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네? 가족들도 시키고 뭐 친구들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비약물적 통증 관리 방안을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 침, 전기자극, 심리치료 이런 걸 받아야 되고요. 인지행동치료나 이제 MBSR이라고 해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기법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진통제 대체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비마약성 진통제도 물론 그 전에 다 써봤어요. 그래도 이걸로 이제 대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쓰는 건 항우울제예요. 그럼 항경련제 같은 거. 요게 통증을 의외로 많이 잡아줘요. 그러니까 항우울제 중에 신경성 통증을 잡아주는 항우울제가 있어요. 이런 약들을 대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이제 이 펜타닐 패치 중독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 다녔는데, 그 환자는 주로 이제 이 우울증 약하고 항경련제, 항정신병 약물 이런 걸로 조절했어요. 뭐 상당히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이런 걸로 잘 조절이 됐는데 퇴원하면 이 사람 병원에 안 오고 또 이제 그 가가지고 패치 또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재발을 했는데 그런 걸로 충분히 조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는 갑자기 줄이면 안 되니까요. 검단이 나타나니까 서서히 감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충분히 교육해야 되고, 또 이제 주변 가족들과 의료진 간에 이제 충분히 이제 의사소통해서 이 사람이 중독 징후가 있다, 이걸 이제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독이 됐으면 아까 말했던 날트렉손이나 메타돈, 부프레놀핀 같은 대체 약물 치료 이런 걸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잠을 못 자서 뒤척이느라 괴로워서 병원에 방문해 보려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수면제 없으면 불안하고 수면제에 중독되었다는 사람도 들어 있어서 괜히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가 수면제에 중독될까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첫째는 일단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면 불면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만약에 수면 문제가 일시적이면 굳이 약을 뭐 그렇게 먹을 필요도 없고, 만성적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스트레스 요인, 기저질환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위생을 충분히 잘 하는 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불면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제 필요할 때는요, 단기적으로 써야 돼요. 장기적으로 사용되면 거의 중독돼요. 그 다음에 용량도 중요하고, 그래서 용량을 처음에는 뭐 하나를 썼다면 조금 지나가면 반알 정도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갑자기 끊으면 반동이 생겨서 힘들거든요. 비약물적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가 있고 수면 위생 교육, 명상이나 이런 기법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수면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고요. 수면 위생은 이런 겁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 환경을 아주 편안하게 해야 돼요. 침대도, 베개도, 그 다음에 습도, 온도, 이불 뭐 이런 거 다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캄캄하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암막 커튼 같은 걸 해야 되고, 불빛 다 차단해야 되고요. 카페인 섭취를 철저하게 막고요. 그 다음에 운동 충분히 하고요. 저녁에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수면 위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낮에 햇빛을 충분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데, 잠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3일 이상 안 잘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수면 박탈요법을 해요.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못 자게 만들면 조금 잘 때 푹 자요. 수면 시간을 줄이면, 저는 보통요, 하루에 내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물으면 5시간 반에서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난 무조건 깨요. 그 시간. 저는 6시간만 자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보면요, 8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수면 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8시간 안 자면 해롱해롱해요. 그래서 자기 수면 시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4시간만 자면요, 안 자려고 막 노력해서 4시간만 자면 그 4시간 자는 동안 수면의 질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수면을 제한하는 게 오히려 수면장애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길게 누워있는 게 제일 나빠요. 그 다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만 점진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끊어요. 갑자기 끊으면요, 못 끊어요. 사람들이 수면제를 왜 못 끊느냐, 갑자기 끊어서 그래요. 아주 서서히 끊어야 돼요. 담당 사례 중에 항불안제를 과다 복용하던 조현병 환자가 의사가 바뀌면서 항불안제 복용을 서서히 줄이다 중단시켰더니 피해망상, 관계사고 등 정신병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일상생활도 어려워 정신재활센터 이용도 중단되었다. 항불안제의 효과 및 부작용, 중독성 복용기간 등이 궁금하다. 항불안제의 효과는 불안을 완화하는 게 첫 번째고, 근육도 이완하고 불면도 개선하고 경련도 완화하죠. 항불안제 효과는 그렇고요. 부작용은 졸음, 어지러움, 인지기능 떨어지고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기분 변화에 호흡 억제하고,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 중독성은 심리적 의존성도 있고 신체적 의존성, 내성도 다 있습니다. 항불안제는 복용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단기 처방을 권고합니다. 길게 복용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단기 사용해야 되고요. 장기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독성,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약의 용량을 점차 감량해 가야 돼요. 감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금단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 불면, 과민, 떨림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정신병 증상이 악화돼요. 특히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 약물 중단하면 환각, 망상 이런 게 심해지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너무 급격하게 줄였어 그래요.